주역과 전쟁이라는 논문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가 펴낸 책인 주역과 자본의 제1권 189에서 193쪽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쟁, 병법, 군사 관련된 궤 중에서 첫 번째로 곤궤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사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궤가 너무 길으니까 첫 번째 순서이고 다음에 사궤의 두 번째 순서를 설명합니다. 사는 많은 사람이니 많은 사람은 바로 군대이다. 고대 국가에는 상비병을 두지 않고 군인이 농사를 병행하는 농병일치제였다. 평소에는 경작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집결하는 것이 군대였고 군대가 이동하면 전쟁할 수 있다. 사궤의 사는 바로 어떻게 군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며 군대를 출동시켜 전쟁하는지를 말한 것이다. 세분하여 말하면 사궤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니 하나는 군사를 모아 대를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사궤의 궤상에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내궤와 외궤의 궤체에서 보면 물은 아래에 있고 땅은 위에 있어 땅 속에 물이 있으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이다. 내궤와 외궤의 의미에서 보면 감의 험난함이 안에 있고 곤의 유순함이 밖에 있어 험난한 길을 순조롭게 가는 것이니 군대를 출동시켜 전쟁한다는 뜻이다. 여섯 효에서 보면 하나의 양효와 다섯 음효로서 하나의 양효가 아래에 있어 여러 음효의 주인이 되니 장수가 군사를 통솔하는 상이다. 사궤가 송궤 뒤에 배열된 것에는 그 내재적 원인이 있다. 소송의 결과는 반드시 군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결국 평소의 소송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송궤 뒤에 사궤를 배열한 것이다. 그러면 사궤의 서궤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송사가 있으면 반드시 무리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쟁송을 뜻하는 송궤를 군사를 뜻하는 사궤로 받는다. 사궤에 관하여 정의 선생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서궤전에서 쟁송은 반드시 무리로 일어나므로 송궤를 사궤로 받는다고 말했다. 군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니 쟁송의 뒤를 잇는다. 궤의 댐대비는 상궤는 곤궤의 지이고 하궤는 감궤의 수이다. 궤의 채모로 말하면 땅이죠. 속에 이게 물입니다. 물처럼 물이 지어 모여들게 되는 상이다. 궤의 뜻으로 말하면 안으로는 험하고 밖으로는 순하여 험한 길을 무리지어 따르는 것이 행군하는 군사의 모습이다. 효로서 말하면 하나의 양효가 뭇 음효의 주인이 되어 무리를 통솔하는 상이다. 비궤는 하나의 양이 뭇 음의 주인이 되어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 군주의 상이며 사궤는 하나의 양효가 뭇 음효의 주인이 되어 아래에 앉았으니 장수의 상이다. 정약용 선생의 설명입니다. 사궤의 아래에 감궤가 있고 위에 곤궤가 있다. 이 아래에 감궤이죠. 위에 곤궤이고 제5궤인 사궤는 반역궤인 비궤의 정궤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복궤의 1획과 2획이 서로 교환된 궤이고 박궤의
6획과 2획이 서로 교환된 꾀임을 알 수 있다. 서괴전에서 사를 무리짓는 중으로 새겼다. 잡괴전에서 비괴는 즐거울 낙이요 사괴는 근심을 우라고 했다. 정자 즉 정의는 비괴는 하나의 양이 위에 앉아있으니 군주의 상이고 사괴는 하나의 양이 아래에 앉아있으니 장수의 상이라고 말했다. 주자 즉 주희는 사괴는 감괴의 험 위에 곤의 지이며 옛부터 병사를 농토에 머물게 하는 병농일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사라는 말은 한 사람이 무리를 통수하는 모양이다. 제자들이 무리지어 모이면 한 사람이 통수하기 때문에 장수라 부른다. 5, 6이 모이다가 100여 명으로 무리가 모이면 한 사람이 통솔하기 마련인데 그를 장수라고 부른다. 주나라의 제도는 500이면 여단이라 하고 여단이 5이면 사단이라 하였으니 사라는 말은 무리의 뜻이다. 또한 한 사람의 대장을 세우고 군사라 했으니 사란 본받는다는 뜻과 남들이 모범이라는 뜻이 되었다. 궤상으로 보면 하나의 양효가 안쪽 중앙에 앉아 5개의 음효를 용도하니 무리의 장수이다. 사괴의 외괴인 곤괴는 나라와 고을이 되고 아래에 있는 감괴는 밭의 도량이 되니 모두 병사를 길러 내보내는 곳이다. 감괴의 수레와 말들이 앞에서 곤괴의 무리를 몰아가니 역시 병사의 모습이다. 병가들의 병법에 사괴진이라는 진법이 있는데 모두 이 사괴처럼 앞에는 4개의 날개로 몰아가고 대장은 중앙에 앉아있고 후방은 1개의 날개로 강력하게 방비하고 있으니 실로 진을 펼치는 모습이다. 그러면 사괴의 궤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사는 바르게 하는 것이니 장로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정의 선생의 해설입니다. 군사의 도는 정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대중을 동원하여 천하에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정도가 아니면 민중이 따르지 않는다.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하므로 군사는 정민이 위주이며 그 행동은 오직 정도이어야 하며 장수는 반드시 장로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길하고 허물이 없다. 대개 길함이 있으면 허물이 있고 허물이 없으면 길하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길하고 또 허물이 없어야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장로란 존엄을 칭한다. 군사를 통솔하고 무리를 총괄하매 무리의 존경과 신임, 외경과 신복이 아니라면 어찌 인심의 따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장로는 반드시 깨끗한 삶과 높은 귀인이 아닐지라도 다만 그 재모와 덕업을 무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본받는 이들이다. 주희 선생의 해석입니다. 사는 병사의 무리이다. 아래의 감괴는 험한 물이며 위의 곤괴는 순한 땅이다. 옛날에 병사를 농민들 가운데 머물게 했듯이 지극한 위험이 큰 순종 속에 엎드려 있으니 지극한 고요 속에 감추어져 있어 측량할 수 없다. 또한 사괴에서 구이는 유일한 양인데 하괴의 중앙에 처하니 장수의 상이라 하겠다. 상괴와 하괴의 5개 음효는 구이의 양효에 순종하니 군중의 상이다. 구이는 강건한 자로서 아랫자리에 앉아 정사를 행하고 유고는 유약한 자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 위임함이 인군이 장차 출병을 명령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그 괴의 명칭을 사라고 했다.
장인은 장로의 호칭이다. 병사를 부리는 도리는 중도를 얻어야 이롭고 노성한 대인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이다. 그래야만 길함을 얻고 허물이 없다. 점치는 자는 반드시 이처럼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약용 선생의 주석입니다. 괴사는 문왕께서 사교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했다. 사정은 군사에 관한 일이라는 뜻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정자를 일사로 해석합니다. 무릇 군사에 관한 일은 오직 장인이라야 기라다는 뜻이다. 사교는 복괴와 박괴에서 취하여 온 것이다. 복괴의 돌아온 하나의 양효는 장인이고 박괴의 꼭대기로 내몰린 하나의 양은 소인이다. 군사의 일이란 나아갈 수 있어도 물러날 수 없으니 장수가 물러나면 사기가 무너졌음을 알 수 있고 장수가 나아가면 사기가 씩씩함을 알 수 있다. 박괴의 유일한 양이 물러나 안으로 들어와 사괴가 된 것은 소인이 장수가 되어 군사를 그르친 모습이다. 복괴의 유일한 양이 돌아와 밖으로 나아가서 사괴를 만든 것은 장인이 장수가 되어 무공을 도모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문왕께서는 괴사에서 군사의 일은 오직 장인이라야 기라다고 말씀하셨다. 출사하여 이 괴를 만나면 모두 기란 것은 아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군자이면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며 책임을 맡은 자가 소인이면 반드시 군사를 그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로 쓴다면 젊은 장수는 원숙한 장수만 못하다. 조갈과 연파의 고사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를 장인길이라고 말한다. 사괴는 박괴에서 추이되었는데 처음에는 미혹되어 길을 잃지만 학괴에 진의 군자로 중앙을 얻으니 문왕께서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